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IP 물류정보관리사 영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권방영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판매 계획의 목표 매출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손익분기점의 개념과 그리고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량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표 매출액 결정 방법의 마지막 부분인 생산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지표를 이용해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 생산성, 노동 생산성, 그리고 거래처별 수주액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생산 요소 한 단위에 대해서 산출되어지는 양의 비율을 우리가 생산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하는 경우에 생산되어지는 산출량이 좀 더 많다면은 생산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 같은 양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되어지는 양이 작다라고 하면은 생산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생산성은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산성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높은 경영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생산성 지표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 판매 생산성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판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은 목표 매출액을 영업사원의 수에 영업사원 1인당 평균 목표 매출액을 곱한 값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총 매출액을 몇 명의 영업사원이 담당을 하였는가, 즉 1인당 얼마만큼의 매출액을 달성을 하였는가를 측정을 해보는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산성 지표 중에서 노동 생산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박스 밑에 표를 보시면은 노동 생산성 이퀄 경상이익을 영업사원 수로 나눈 값을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인당 평균 경상이익을 얘기를 합니다. 이 경상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구조를 살펴볼 때 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총 이익이 되지요.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됩니다. 그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을 차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경상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과 영업에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그것이 바로 경상이익이지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1인당 얼마만큼의 경상이익을 달성을 했는가가 바로 노동 생산성이 될 것이고요. 이 노동 생산성을 이용을 해서 목표 매출액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노동 생산성을 이용한 생산성 지표 활용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목표 매출액은 영업사원 수의 1인당 목표 경상이익을 다시 1인당 목표 경상이익률로 나누면은 그것이 바로 목표 매출액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보는 판매 생산성하고 밑에서 보는 노동 생산성하고 같은 영업사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위에 판매 생산성은 영업사원의 수를 우리가 1인당 노동력이라고 할 때 1인당 판매사원의 수를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밑에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경상이익의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판매원의 숫자보다는 판매원의 임금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는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사원의 수가 동일하다라는 걸 임금이 동일하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판매원의 수와 총 임금이 비례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판매원의 1인당 임금에 대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보고 그걸 근거로 1인당 경상이익과 그리고 경상이익률을 반영을 해서 총 목표 매출액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산성 지표 중에서 거래처별 수주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수주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많은 거래처별로 과거 주문을 받은 실적, 즉 수주액이 있죠. 그 실적을 근거로 해서 각 거래처별로 목표 매출액을 얼마로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기업의 총 목표 매출액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거래처가 우량 거래처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기업과 거래 실적이 많겠죠. 또 거래 실적이 좀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과의 거래 실적도 작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거래처별 과거 거래 실적들을 총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매출액을 근거로 이렇게 생산성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영 성과 지표를 이용해서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였습니다만은 이런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경영 성과 지표가 아니라 경영 성과 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과거의 경영 간부들의 실적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경영 간부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책임을 지고 있다든지 또는 특정한 사업부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 간부들의 경험과 그리고 판매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간부들이 개인별로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어떤 사업부나 지역의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그 경영 간부들의 목표 매출액의 총합을 기업의 목표 매출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영업사원의 자율적인 판매 목표액을 그 총합을 이용해서 기업의 목표 매출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자율적인 판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래 거점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들 중에서도 아주 자유롭게 판매망을 구축을 하고 독자적으로 영업 실적을 달성하는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업사원들은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한 영업 성과를 목적으로 좀 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영업사원들의 자율적인 판매 목표액을 합계를 내서 그것을 기업의 총 목표 매출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매 할당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매 계획을 통해서 설정되어진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측부터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단계가 수요 예측이었었죠. 그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어떤 상품 시장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특정 상품에 대한 모든 경쟁사들이 매출 가능한 그런 가능한 매출액들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수요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다라고 한다면은 냉장고별로 모든 거래처들이 다양한 브랜드의 또는 다양한 종류의 냉장고를 생산하겠지만은 그 총합 내년도에 우리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냉장고가 총 얼마만큼 판매 가능할 것인가가 바로 수요 예측이었지요. 그 수요 예측을 근거로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또는 우리 기업의 시장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렇다면은 내년도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 판매가 가능할까를 예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판매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 예측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업의 구체적인 의지지요. 내년도에는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판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판매 계획을 경영 성과 지표라든지 또는 경영 간부 또는 영업사원의 자율적인 목표 매출액의 합으로 목표 설정을 하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표 매출액의 총합이죠. 그 목표 매출액 총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목표를 좀 더 잘게 쪼개는 방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대상은 영업사원별로 또는 판매점별로 또는 판매 지역별로, 제품별로 또는 사업부별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여러 조직 단위들이 있겠죠. 그런 단위 조직에서 어떻게 목표 매출액을 책임지게 할 것인가가 바로 판매 할당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판매 할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목표 판매액을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 지역별로 또는 판매 단위별로 또는 영업사원별로 또는 사업부별로 이렇게 목표 판매액을 잘게 쪼개서 배분을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판매 할당의 개념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판매 할당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영업 단위별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업 단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영업 거점별로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영업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활동이 주로 진행되어지는 어떤 장소를 우리가 영업 거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영업 거점에는 판매점이라든지 또는 영업소라든지 또는 영업팀 이런 단위 조직들이 영업 거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목표 판매액이 설정이 되면은 그것을 쪼개서 전국에 있는 영업 거점별로 할당액을 배분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영업 거점별 할당 방식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 사원별 할당입니다. 영업 거점은 어떤 영업 활동이 진행되어지는 장소라고 한다면은 그 장소 내에는 인적 구성원들이 있겠죠. 바로 영업 사원들일 겁니다. 그래서 영업 사원별로 그 영업 거점에 할당되어진 목표 매출액을 또 개인별로 할당하는 방법, 그것이 영업사원별 할당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영업사원별로 할당할 때는 영업사원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또는 그 영업사원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영업사원별로 할당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별로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냉장고다라고 한다면은 그 냉장고도 또 다양한 유형들이 있겠죠. 가전용도 있을 테고요. 또는 산업용도 있을 테입니다. 또는 차량용 냉장고도 있겠죠.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그런 제품이 또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유형별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이 구체적인 어떤 제품,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여행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품이 서비스지요. 그 서비스 상품의 유형에 따라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역별 또는 시장별로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영업 거점을 지역별로 설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경기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동남권, 동부권 또는 서남권 이렇게 지역별로 어떤 구역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별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할 때는 그 전에 시장 지수나 또는 잠재 구매력 지수라는 것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시장 지수는 결국은 그 지역이 또는 그 시장이 얼마만큼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 구매력 지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잠재 구매력 지수를 산출하는 그 요건에는 그 인구 밀도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부가가치의 양이라든지 또는 경쟁 기업의 수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 소득의 총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잠재 구매력 지수를 산출하는 요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제품의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할 때 그 지역의 잠재 구매력 지수는 그런 방금 살펴보았던 잠재 구매력 요인들의 여러 가지 가중치의 합으로서 우리가 잠재 구매력 지수를 산출해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재 구매력 지수가 높은 지역 또는 높은 시장부터 우선 높게 할당을 하고 그래서 총 목표 매출액의 합을 구성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지역 또는 시장별 할당 방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처별 또는 고객별 할당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생산성 지표를 살펴볼 때도 거래처별 수주액이라고 하는 항목을 학습을 했죠. 그와 유사하게 거래처별 또는 고객별로 고객의 주문량이 많았고 그 기업이 판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높은 판매 가능성을 지닌 기업한테 보다 더 많은 목표 매출액을 설정을 하고 우리가 그 고객을 우대를 하는 여러 가지 판매 정책을 지원을 한다면은 우리 기업도 목표 매출액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거래처별 또는 고객별로 그 할당 금액을 달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처별로 또는 고객별로 할당액을 다르게 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거래처의 과거 판매액이라든지 또는 판매 실적들 또는 목표 수주 점유율 이런 것들을 고객별로 산출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판매 목표액을 할당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월별 할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별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 거점별로 또는 영업사원별로 또는 시장별로 지역별로 거래처별로 우리가 목표 매출액을 할당을 했다면은 그것은 연간 목표액을 할당을 한 것이지요. 월별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는 방법일 테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n분의 1이죠. 그래서 1년 12개월을 12분의 1로 등분을 해서 매월 동일한 목표 할당액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에서 회귀 분석을 할 때도 수요 예측을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변동 요인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들이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매출액도 매월 동일한 그런 실적이 나타난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계절적인 변동도 있을 테고요. 추세도 있을 테고 순환 변동도 반영을 해야 될 테고 또한 불규칙 변동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변동의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과거에 어떤 패턴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n분의 1 한 그러니까 12분의 1로 등분한 그 월별 매출액 간에 또 상호 좀 조정을 해서 월별 할당액을 확정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월별 할당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상품 또는 서비스별 할당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별 할당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 또는 어떤 서비스, 그냥 상품이라고 통칭을 해볼까요? 유형의 판매 대상이 상품 또는 제품일 테고요. 무형의 판매 대상이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품 또는 상품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상품도 다양한 그런 유형들이 있고 우리가 생산하는 그리고 다양한 또 그 판매 가격의 차이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상품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높은 목표 판매액을 할당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상품 또는 서비스별 할당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하는 방법은 각 상품 유형별로 시장 점유율이 어떠한가를 고려해서 판매 할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같은 유사한 그런 제품군의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보다 선호를 받는 그런 제품이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고객들로부터 많은 선호를 받는 제품이 시장 점유율이 높을 테고요. 또 결국은 매출이 높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적으로 높은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거 판매 실적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과거 판매 실적은 우리가 시장 점유율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과거 실적을 반영을 할 때 그 경향을 보는 것이죠. 비록 어떤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 판매 실적이 작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그 판매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록 과거의 판매 실적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 경향, 추세를 반영해서 좀 더 높은 판매액을 할당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과거 실적의 판매 실적의 경향을 반영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익 공헌도를 고려하는 판매 할당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사한 제품 유형이 있다라고 할 때 각 제품별로 다양하게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 가격으로부터 판매 가격으로부터 산출되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이익의 크기가 다 다를 겁니다. 제품별로 어떤 제품은 좀 더 많은 판매 이익을 얻게 하는 제품이 있고요. 어떤 제품은 오히려 판매 이익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더 낮은 경우들도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이익 공헌도라고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익 공헌도는 우리가 총 매출액 중에서 매출 비중이 큰 제품이 있다, 즉 잘 팔리는 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잘 팔리지 않는 제품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익 공헌도가 총 매출액에 대해서 훨씬 크겠죠. 두 번째로 한계 이익률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계 이익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계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제외한 금액.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판매할 때 그 고정비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제품에 투입되어진 변동비, 매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매출 이익이지요. 그래서 그런 고정비를 고려하지 않은 매출 이익을 우리가 한계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한계 이익이 큰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 아무래도 총 매출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 이익률을 고려를 하는 것도 좋은 이익 공헌도를 고려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상품 회전율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전문 생각해 보면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빌딩 같은 데 출입을 할 때 회전문이 있죠.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은 문이 일회전하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산되어진 제품들은 전부 다 일단 기업의 창고에 입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판매가 되어질 때는 그 창고에서 출고를 해서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량의 생산물들이 창고에 입고가 되고 그 물건들이 다 팔리게 되면은 재고가 일회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품의 회전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만큼 자주 상품들이 생산되어서 창고에 입고되었다가 출고되어졌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일회전 되어진 그런 상품과 이회전 되어진 상품이 있다라고 볼 때면은 우리가 위회전 되어진 상품은 훨씬 더 일회전 되어진 상품보다 잘 판매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품 회전율이 높은 그 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는 훨씬 더 이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익 공헌도, 즉 매출 비중 또는 한계 이익률 또는 상품 회전율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그 각각의 이익 공헌도가 높은 그런 상품에 우선적으로 높게 할당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익 공헌도를 고려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잘 팔리는 상품이 우선일 건지 또는 단위당 이익률이 높은 한계 이익률이 높은 상품이 우선일 건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뭐 아주 간단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그 친척 중에서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돌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관습상 돌반지를 선물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빵 가게 같은 데 가면은 귀금속 가게에 가면은 돌반지는 항상 판매하는 필수품입니다. 근데 가끔은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라든지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인 경우에는 어떤 예물 반지를 우리가 또 귀금속 가게에 가서 구매하기도 하지요.
돌반지는 그런 예물반지에 비해서는 단가도 낮고 또 이익도 작습니다. 예물반지는 훨씬 더 고가에 팔리고 또 한 개 팔릴 때마다 이익도 많이 생기겠지요. 그렇다면은 그런 귀금속 가게 주인은 어떤 예물반지나 또는 돌반지 중에서 어떤 품목에 좀 더 많은 판매 금액을 할당을 하고 또 판매 사원들을 그 품목에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어떤 방법이 적절한 건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이 먼저인 건지 또는 이익이 많이 나는 상품이 먼저인 건지, 그래서 판매 자원을 어느 코너에 좀 더 많이 할당을 해줘야 될 건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많이 할당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지요. 그럴 때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교차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차 비율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익 공헌도가 한계 이익률과 그리고 상품 회전율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될 때 그것을 둘 다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비율은 상품 회전율과 한계 이익률을 곱한 값,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교차 비율의 산출식은 여러분들이 박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품 회전율 곱하기 한계 이익률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상품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산출을 할 때 평균 재고액 분의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을 평균 재고로 얼만큼 담당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율이 많게 된다면 매출액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출액을 회전율이 평균 재고액이 만약에 작았다라고 하면 회전율이 훨씬 더 많게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계 이익률은 한계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한계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한계 이익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하게 되면은 평균 매출액분의 매출액, 평균 재고액분의 매출액 곱하기 매출액분의 한계 이익, 그 결과는 서로 분자와 분모값의 매출액이 상쇄가 되어지겠지요. 그렇다면은 평균 재고액분의 한계 이익으로 우리가 산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 비율을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은 매출액과는 상관이 없이 한계 이익 그리고 평균 재고액 그 두 가지 요소로 교차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비율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방법, 교차 비율을 고려하는 할당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A 상품의 교차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있지요. 100만 원, 평균 재고액이 있습니다. 20만 원, 그리고 한계 이익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 회전율부터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상품 회전율은 평균 재고액분의 매출액이니까 20분의 100 해서 5회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입고되어져서 출고되어지는 전액이 출고되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것이 5번 회전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의 매출액이 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한계 이익률입니다. 한계 이익률은 매출액 100만 원 중에서 한계 이익, 즉 고정비를 고려하지 않고 변동비만 고려해서 때 생각하는 이익이지요. 그것이 25만 원, 그러니까 전체 4분의 1, 25%가 한계 이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곱하게 되면은 1.25가 나오지요. 그래서 A 상품의 교차 비율은 1.25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차 비율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상품에 대한 교차 비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이 공헌도의 어떤 반영 비율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 매출액이 가장 높은 상품을 할당하는 순서를 정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 상품, B 상품, C 상품이 있지요. 각각의 매출액과 기말 재고액 한계이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 앞에 문제에서는 평균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문제에서는 기말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는가라고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겠지요. 사실은 기업에서 어떤 재고액의 그 수준이 어떠한가를 매일매일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시로 입고가 되고 출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는 평균을 내서 그래서 평균 재고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회계학적으로는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시점에서 측정하느냐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말을 대상으로 하지요. 회계기간 말 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어떤 기말을 설정을 하고 그 회계기간의 말에 남은 재고액을 그냥 평균 재고액으로 그래서 산정하면서 이용하는 방법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평균 재고액 이퀄 기말 재고액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A 상품, B 상품, C 상품에 대해서 교차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은 교차 비율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계산한 방법을 살펴보았지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각각 A는 2, B는 3, C는 1.8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B 상품의 교차 비율이 제일 높지요. 즉 회전율과 한계이익률을 곱한 값이 제일 높다. 둘이 다 높은 그런 이익공헌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 상품부터 가장 높은 할당액을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A, 그다음에 C의 상품 순서대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방법이 적절하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순서 살펴보실까요? 수요 예측했습니다. 전체 업계 총 매출액이었죠. 추정을 하는 거였고요. 판매 예측, 우리 자사 상품의 목표 수요를 예측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판매 계획, 우리 기업의 상품의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판매 할당, 각 거점별로 또 담당자별로 여러 상황을 고려를 해서 구체적으로 배분을 했지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년도 목표액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할당까지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러한 목표 매출액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판매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가격 전략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가격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지 고객들의 선호도가 더 높을 수 있겠느냐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격 결정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될 겁니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이고요. 그 필요성을 통해서 자기가 그 상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 효용이지요. 그 효용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제품의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효용을 느끼고 있는가, 효용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업들이 적절하게 판단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산정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효용에 대한 가치 이퀄 가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가격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자기들의 효용에 대한 가치로 인식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효용의 범위나 가치도 어떤 동질한 그런 값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매자들이 구매하는 데 가장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테고요. 그리고 그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 경쟁자가 많다면은 우리 기업의 상품을 좀 더 잘 팔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격을 낮추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가격을 무한정 서로 경쟁을 가지고 낮추다 보면은 결국은 이익이 제로가 되는 점까지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이익이 제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적자를 보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때는 판매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격을 계속 인하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격 전략의 두 가지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원가보다는 훨씬 높은 판매 가격을 결정을 하면은 우리의 이익은 높아지겠습니다만은 대신 고객들이 선호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판매가 줄어들 테니까 매출이 줄어들 테니까 결국은 총 이익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가격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가격 전략의 중요한 단계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내부적 요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제품 특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반영을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생산재와 소비재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품목의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가루를 한번 볼까요? 우리 기업이 밀가루를 생산한다라고 할 때 그 밀가루는 생산자들을 위해서 생산해서 포장하고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서 제품을 작게 포장하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국수를 만들어 먹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대개는 가정에서 국수를 먹을 때 한 번만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또 생각이 나면 만들어 먹죠.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의 어떤 밀가루를 구매해 오지는 않습니다. 동네에 있는 슈퍼라든지 편의점 이런 곳에 가서 작게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밀가루를 구매해서 집에서 사용을 하지요. 그렇다면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밀가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주변에 있는 작은 소매점에서 그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포장으로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좀 더 예쁜 디자인을 가진 포장으로 만들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단위당 구매 가격이 좀 더 작게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춰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주변 소매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재라고 하는 제품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생산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음식점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나 국수를 면 종류의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대형 음식점에서는 밀가루도 소분되어진 그런 포장되어진 밀가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포장으로 되어진 그리고 디자인은 큰 의미가 없겠죠. 매일매일 구매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대형 포장으로 되어져 있고 좀 더 단가가 다른 경쟁 기업보다는 낮고 이런 밀가루를 선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구매를 하지만은 그것을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도매상에 가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오겠지요. 그래서 생산재로서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은 대형 포장이어야 될 테고요.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산재와 소비재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특성으로 이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필수품과 사치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품목, 필수품이지요. 예를 들자면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식으로 사용하는 품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과시용 품목을 우리가 사치품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수품은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일 구매하는 만큼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그래서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필수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경쟁사 기업의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시용이지요. 그래서 가격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경쟁 기업보다 조금 더 싸다라고 하는 것이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매력적인 요인이 아니지요. 오히려 다른 경쟁 기업보다는 훨씬 더 디자인이 이쁘다든지 또는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필수품은 경쟁 기업보다 낮아야 될 테고요. 사치품은 경쟁 기업의 가격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구매력을 높이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은 원가를 들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에 따라서 또한 가격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표준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격이 완전히 표준화되어져 있고 경쟁 기업과 별로 차이가 없는 품목이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또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예민해서 경쟁 기업보다는 가격이 좀 더 낮은 것이 유리할 테고요. 계절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계절에만 주로 소비되어지는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계절에 팔릴 때는 그 계절품이라고 하는 것에 가격이 경쟁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테고요. 특정한 계절 이외에 팔릴 때는 그 계절품에 대한 희소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럴 때는 가격을 좀 더 높일 수도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때 내부적 요인 중에서 비용, 즉 원가에 대한 개념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을 할 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투입되어진 비용들, 그것이 바로 원가가 될 거고요. 그러한 비용적인 요소들, 제조 원가라든지 이 제조 원가도 또는 직접비와 간접비 또는 고정비, 변동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 등을 목표로 할 때 그러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보고 우리가 가격을 결정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목표를 가지고 가격 결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 목표 첫 번째 내용은 생존 목표겠죠.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경쟁 기업이 굉장히 많고 유사 제품들을 모두 다 생산을 하고 있다면 일단은 우리 기업이 이 많은 경쟁자들을 극복해내고 생존하는 것이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경쟁자들과 가격에 대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윤 극대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원가에 비해서 이윤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이 또 가격 결정을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시장 점유율 극대화라고 하는 것도 앞에 생존 목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난 다음에 그래서 경쟁자들이 도태되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시장 점유율, 즉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시장에서 팔리는 판매량 중에서 수요 중에서 우리 기업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덤핑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우리가 외부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고객 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단지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는 가격 할인을 한다든지 해서 그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효용을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가격 결정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구매 능력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품목이 소비자들의 구매 능력에 적합한지를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를 타겟팅을 해야 되겠죠.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품질이나 제품 이미지나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집니다만은 그것은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에 따르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기까지의 여러 유통 단계들이 있죠. 도매상과 소매상들이 얼만큼 밀집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유통망의 강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러한 우리 물건을 취급하는 도매상과 소매상들의 특성을 우리 기업이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 채널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유통 마진들, 유통 이익이라든지 또는 영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우리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좀 더 가까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를 강화를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유통 이익이나 유통 비용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생산자가 판매하는 가격은 그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가격 전략 중에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고려해야 될 요소이다 하는 것이죠. 경쟁 환경도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경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많은 경쟁 기업들이 있는가가 우선은 첫 번째 고려 대상일 테고요. 경쟁 기업에서 생산하는 유사 품목, 우리 기업과 경쟁되어지는 품목의 가격은 어떠한지 또는 품질은 어떠한지 또는 그들의 유통 방법은 어떠한지 또는 대체품 가격, 대체품까지도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의 고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또 우리 기업이 판매하는 어떤 제품과 유사한 그런 품목은 아닙니다만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특성으로 갖고 있는 제품, 그것을 우리가 대체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아이스박스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아이스박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물들을 낮은 온도로 저장하는 그런 도구이지요. 이런 아이스박스의 대체 품목 중에서 우리가 자동차에 사용하는 자동차 냉장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형 냉장고지요. 이런 소형 냉장고들은 아이스박스를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는 냉장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아이스박스의 가격이 차량용 냉장고 가격과 유사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아이스박스를 구매할 것인지 또는 차량용 냉장고를 구매할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체품의 가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 제품의 매출액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품의 가격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경쟁 환경의 요인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기타적으로 볼 때도 법, 규제, 세금 이런 부분들이 법규나 또는 세금이 우리 기업의 제품의 매출액을 또는 상품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또 요인이기도 합니다. 사치품을 수입을 해와서 우리가 판매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그 부과되어지는 세금이 굉장히 높지요. 사치세라고 해서 일반 품목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가의 세율이 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도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드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조금 올랐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수품이면은 가격이 조금 올라도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탄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치품이라든지 또는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오르게 되면은 굳이 그걸 지금 구매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를 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반응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탄력성의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네, 이번 시간에는 가격 결정 영향 요인에 대해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